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말 애들을 바르게 키우는 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 말투,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 부모로서 행동 거지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명 우리 애들이 제발 닮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누군간 배우자를 쏙 빼닮은 자식을 낳고 싶다고 하지만 전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이들 아빤 가방끈도 길고 배운 게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왜 제발 닮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냐고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께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오빠 저 이렇게 네 식구예요. 어릴 적 아빤 정말 멋있는 분이셨습니다. 전 어릴 적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아빠인 줄 알았어요. 연구원이셨던 아빤 집에서도 뭐든 골똘히 연구를 하는 분이셨고요. 뭐 하나 집안 가구든 가전이든 고장이 났다 하면 다 분해를 해서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직성이 풀리셨거든요. 한 번은 집에 있던 전자시계가 고장이 나서 그걸 온통 다 뜯어보셨던 적도 있었네요. 이야, 그래, 은혜야, 이것 좀 봐라. 여기 속이 이렇게나 복잡했었네. 근데 대체 어디가 고장난 거지? 어디가 고장났길래 안 됐던 걸까? 여보, 수리점에 맡기면 다 고칠 수 있는 걸 그걸 또 왜 다 헤쳐놨어? 이러다가 아예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다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그렇게 완전히 고장을 낸 제품들만 해도 집을 가득 메울 정도지만 전 그런 아빠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빤 호기심도 많고 도전 정신도 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딱 하나 자식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성적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공부를 잘하길 원하셔서 그때 당시에도 저와 오빤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사춘기가 온 오빠가 크게 반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학원 안 다니고 싶어요. 다른 애들은 맨날 밖에 나가서 노는데 왜 전 맨날 학원만 가야 되는데요? 저 학원 안 가고 싶어요. 내일부터 안 갈 거예요. 뭐? 네가 지금 학생인데 그럼 공부 안 하고 뭐 하려고? 아빠가 뭐 아빠 좋자고 그러는 거야? 니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 니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원 똑바로 다녀. 싫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원래는 오빠가 정말 착하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뭐든 다 따르고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걸 보고선 엄마 아빠는 정말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땐 집에만 가면 찬바람이 휘잉휘잉 불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빠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면서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자식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자신이 생각하기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나니 아빤 그때서야 반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은서가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줄 몰랐어. 아빤 그저 네가 잘 되라고 그랬던 건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 아빠 마음 저 다 알아요. 그치만 저도 제 인생 제가 개척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좀 믿어주세요. 그래, 아빠가 우리 아들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구나. 앞으론 은석이 네 생각을 먼저 들어주마.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그렇게 아빤 오빠와 서로 화해하고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오빠가 엄마 아빠에게 정말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아빠 엄마의 교육관 덕분에 지금의 오빠가 잘 됐거든요. 그렇지만 그땐 오빠에게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론
학원은 다 그만두고 오빠가 원하는 것만 다니게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 오빠 덕분에 부모님께서 제가 크면서 공부에 대한 강요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대신 제가 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든 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전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 후엔 바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평생 연구원으로 일을 하신 아빠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소개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기업 산하 연구원이었는데요. 사람이 참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들이 성숙해 보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집에서 남편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빤 같은 연구원이라며 더 뿌듯해 하셨죠.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장서방 왔는가? 오느라 고생했네. 안 그래도 내 자네 오면 이것저것 물어볼 게 많았는데. 아이, 아빠, 또 우리 남편 데리고 서재 가서 안 나오려고 그러지? 오늘은 그러지 마. 맨날 연구에 시달리면서 피곤한데 왜 자꾸 거기 데려가서 불편하게 해? 아이고, 알았어. 내가 딱 30분만 우리 사이랑 얘기하마. 장서방도 괜찮지? 힘든 거 아니지? 네, 전 괜찮습니다, 아버님. 여보, 나도 아버님이랑 얘기 나누는 거 진짜 재밌어. 아버님 가시죠? 이번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게 남편과 아빤 죽이 척척 맞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시댁은 저희와는 조금 상황이 달랐어요. 시부께서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시면서 시모 홀로 신우와 남편을 키우셨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똑똑한 남편을 어떻게든 지원하시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셨고 그렇게 연구원으로 키워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얘 며느라, 이거 내가 너 보여주려고 꺼내놨다. 이거 예전에 우리 경섭이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장인데 내가 추리고 추려서 모아놓은 게 이 정도야. 이 정도로 경섭이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매번 우등생이었어. 어머, 진짜요? 와, 남편이 이렇게나 상을 많이 받았어요? 전 이렇게 상장 많은 사람 처음 봐요. 그지? 우리 경섭이가 공부만 잘했던 게 아니야.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가 아이디어도 번뜩여서 경시대회도 많이 나가고 상도 많이 탔지.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렇게 시모가 신이 나서 남편 자랑을 할 때면 그 옆에서 신우이가 오히려 말리곤 했어요. 엄마, 그만 좀 자랑해. 옳게 보기 민망하네 정말. 엄마 너무 아들 자랑하는 것도 팔불출 같고 안 좋아. 경섭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옳게. 엄마한테 맞장구 쳐주지 마. 그럼 엄마 앞으로 계속 저런다니까. 아니 왜? 아, 우리 경섭이가 잘나서 잘났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니? 안 그러니 며느라? 난 세상에서 우리 경섭이만큼 잘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넌 아직도 네 동생 그렇게 질투하니? 질투는 무슨? 엄마, 그러다가 옳게 식겁해. 옳게, 우리 엄마 너무 유난이지? 엄마가 워낙 동생만 바라보고 살아와서 그래.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을 거니까. 사실 시모가 좀 유난히 시긴 했지만 그래도 신우가 나서서 든든하게 막아주니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왜 간혹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많이 의지하시는 분. 딱 그런 분이 저희 시모였습니다. 그땐 한편으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마음에 전 시모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노력이 진짜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걸 알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요. 전 그렇게 결혼하고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초반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일 때문에 바빴지만 늘 가정을 생각했고 쉬는 날이면 어떻게든
애들과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이 휴일에 자는 틈에 애들을 데리고 근처 놀이터라도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챙기려고 부스럭대는 소리에 남편이 깨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 반응이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어? 여보, 어디가? 어디 가려고 챙겨? 아, 애들이 좀 심심해하는 것 같길래 요 앞에 놀이터라도 다녀오려고.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더 자야 되는데 나 때문에 깼구나? 미안해. 얼른 더 눈 붙여. 아니야, 나도 같이 가자. 휴일이라고 계속 자면 안 되지. 금방 나 챙길 테니까 나랑 같이 가. 당신 혼자서 애 둘 데리고 나가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당연히 같이 나가야지. 진짜? 여보, 진짜 그래도 되겠어? 당신 어제도 늦게 퇴근해서 피곤하잖아. 휴일인데 좀 쉬어. 아유,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지? 당신 다른 건 몰라도 육아 내가 어떻게든 꼭 참여할 거라고. 여보,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난 우리 애들이랑 당신이랑 지내는 이 시간이 자는 것보다 더 좋아. 이렇게나 다정했던 남편과의 결혼 초반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섬세하고 세심한 남편 덕분에 육아의 힘듦도 다 잊을 수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깨지게 된 건 제가 결혼하고 5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멀쩡히 출근을 했던 남편이 갑자기 경찰서라며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피해를 입은 걸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남편이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것이었어요. 전 그 소식을 듣고서 정말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세상 정직하고 착한 남편이 영구비 횡령이라뇨?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동료 연구원이랑 같이 연구자재 판매업자라고 짜고 구입 비용을 부풀려 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받아 차액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고서 집안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가 와선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혜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우리 경섭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 아유, 우리 착한 경섭이가 왜 그런 일을 했다니? 거짓말인 거지? 어머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사는 받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일단 남편이 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뭐라고? 아이고, 걔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일을 벌여? 도대체 왜 어쩌면 좋냐? 이제 이걸 어쩌면 좋다니? 정말 통곡하며 오열하는 시모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 역시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경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아직 어린 아들, 딸이 있고 그 애들이 다 저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있겠어요? 결국 전 친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빤 이 사실을 아시고선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전 평생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장서방이 횡령을 해? 아, 그것도 연구비를? 도대체 장서방 거기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어떻게 횡령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조사받고 구속될 수도 있다고? 네, 조사받으러 갔는데 아무래도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해서 아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아직 저희 애들도 어리고. 뭐? 절대 안 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어긴 건데 거기다 횡령이라니. 금융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절대 안 된다. 안 돼. 아빠, 일단 자초지종은 들어보셔야죠. 저도 이제 알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조사받기 전에 억울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 구속만 피해서 조사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빠.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시던 아빤
결국 아시는 분을 통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고 그분 덕분이었는지 남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의 혐의는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여태껏 차액을 제공받으며 3억이라는 큰 금액을 갈취한 심각한 상황이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남편이 주도하에 벌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과 횡령 사실을 알고 시도냈으나 그 금액은 남편이 받지 못했다는 거였죠. 정말 운이 좋게도 남편은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그동안의 퇴직금도 징계로 인해 환수 조치되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거기다 범죄 기록이 남아있으니 제대로 된 취업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때부터 남편은 정말 폐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더라고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여보, 난 진짜 억울해. 돈이라도 받았으면 모를까. 나한테 한 푼 떨어진 것도 없었어. 아이, 정말이야.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거 너무한 것 같아. 나 정말 억울하다고. 난 그냥 좀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어. 우리 집에도 여유롭게 돈 주고 우리 애들도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내가 물론 잘못한 거 아는데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에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봐. 사실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런 남편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론 남편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생을 가난 속에서 공부만이 답이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남편은 어른이 돼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의 집을 위해 그리고 태어난 저희 애들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말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남편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 또한 아빠를 누구보다 따르고 사랑하던 때라 전 그런 남편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그땐 상상조차 못했었죠. 그 후로 저 혼자 버리론 생활이 힘들다 보니 친정에서도 조금씩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시댁은 아무래도 여유롭지 못해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어떻게든 남편이 다시 일어서길 기다렸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반응은 좋지 않았죠. 여보, 이거 어때? 낮에만 잠깐 일하는 건데 당신 이렇게 집에 있는 것보다 바깥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애들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이라도 잠깐 이거라도 해볼래? 뭔데? 뭐 청소? 아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거기 가서 청소하라고? 아유, 난 못해. 그래도 일당으로도 주고 좋은 거 같은데 당신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여보,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근데 전과 기록 남아있는 게 있어서 다들 좀 그런가 봐. 그래도 내 경력이랑 이런 거 보고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고. 내가 어떻게든 다시 취업할게. 그렇게 남편은 호언장담을 하면서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범죄자를 취직시키겠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횡령을 한 사람을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방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저희 친정집에선 누구보다 속상해 하셨어요. 특히나 아빤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장서방은 요즘 뭐하고 지내나? 아직도 연건 일자리 알아본 건 아니겠지? 애시당초 그건 그만두라고 해라. 누가 취직을 시켜준다고.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지. 앞으로 연구원 자리는 힘들어. 알아. 아는데 아무래도 포기가 안 되나 봐. 아직 포기 안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가 봐. 참, 난 장서방 그래도 착실하게 잘하니 이번 일이 있어도 금방 일어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장서방을 잘못 봤나 보구나.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 어찌됐든 아이들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도움받으면서 살 거냐? 너도 너무 기다려주지 말고 이젠 옆에서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도움을 주지 않는 시댁에선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사고친 남편만 두둔을 하곤 하더라고요. 시모 눈엔 남편이 그저 안쓰럽기만 한 것 같았어요. 경섭이 요즘 밥은 먹니? 저번에 보니까 살이 엄청 빠졌던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힘이 날 텐데 말이다. 내가 소불고기 좀 싸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좀 먹여라. 그래도 가장이 저렇게 살이 빠지면 보기 안 좋아.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일은 일대로 안 풀리지 되는 것도 없으니까 자기 속도 말이 아니겠죠. 그나저나 벌써 몇 달째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요. 그냥 둬라. 쟤라고 방법이 있어서 그러겠어. 시간을 좀 더 줘라. 평생 일하던 애가 좀 쉴 때도 됐지. 옆에서 뭐라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걔가 하고 싶다는 대로 둬라. 괜히 옆에서 뭐라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저러고 있으면 좀 가서 뭐라고 하셔야죠. 두둔할 게 아니라 이젠 자식도 있는데요. 그냥 두라뇨. 애들이야 네가 잘 돌보면 되는 거 아니니. 부부가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줘야지. 옆에서 그렇게 채근하면 되겠어? 괜히 건들지 말고 우리 아들 나중에 되면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냥 냅둬. 전 시모의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속부터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거기다가 뻔히 저 혼자 일을 하고 애들을 돌보면서 생활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은근히 주말마다 시댁에 찾아오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나마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건 신우이뿐이었습니다. 신우는 종종 애들 용돈을 챙겨주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옳게 그러지 말고 경섭이한테 뭐라고 해. 괜찮아. 아니 사고는 자기가 쳐놓고서 왜 자기가 난리래? 올케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나 같았으면 일하기 전까지 집에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거야. 올케 미안해. 아휴, 내가 누나가 돼서 도움도 못 되고 안 그래도 내가 뭐라고 했어. 형님 고마워요. 늘 이렇게 애들도 챙겨주고 제 편도 들어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선 올케라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나는 상황이야. 아주 그냥 정신머리를 똑바로 차리게 해야지 안 되겠어. 올케 언제든지 화나고 속상할 때 나한테 얘기해. 엄마도 매번 올케 속만 뒤집어 놓을 거 아니야. 나야 해줄 거라곤 우리 조카들 용돈 챙겨주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종 보면서 나한테 다 털어놔.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던 남편은 거의 1년이 다 돼서야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왔더니 남편이 집안 정리도 싹 해놓고 애들까지 다 씻기고 밥도 먹여놓고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라 했어요. 이거 뭐야? 당신 오늘 집 청소했어? 웬일로? 깨끗하지?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애들도 다 맡겨놓고 나 혼자 그렇게 방황한 거. 당신한테 내가 평생 이렇게 보답할게. 요즘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나 다른 일이라도 해보려고. 진짜? 당신 진짜지? 그래. 나 진짜 앞으로 열심히 다시 살아볼게. 여보,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 지금껏 나한테 크게 잔소리도 안 하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진 내내 침대에 누워 허송세월만 보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턴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밥도 차리고 애들 등원 준비도 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싹 다 해놓더라고요. 비록 여기저기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어보긴 했지만 대부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배달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을 하곤 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한 달이 됐을 때 저에게 딱 생활비로 내놓곤 했습니다. 여보, 이거 이번 달 생활비 내가 어떻게든 더 많이 벌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아무튼 앞으로는 더 많이 벌어볼게. 여보, 고생했어.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 고생하면서 일한 돈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다.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해줄게.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내가 오늘은 당신 김치찜 해줄게. 내가 장도 다 봐놨어. 우리 앞으로도 힘내자. 이렇게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전 뿌듯하기도 하고 기뻤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 보니 남편도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던 와중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아무래도 내가 다시 취업하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냥 식당 해보는 건 어때? 식당? 갑자기 식당이라니. 우리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요즘 구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있더라고. 이번에 시작하면 금액도 좋고, 위치도 괜찮은 곳으로 선점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볼까 싶은데, 난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 근데 당장 시작할 자금이 없잖아.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처가댁에 한번 부탁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집에? 난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알아보자. 대출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 대출 받아도 되겠지만, 난 솔직히 대출이자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빌려서 이자처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뭐 아니면 도니까 일단 당신 생각해봐. 저는 남편의 말이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방황할 때 금전적으로 친정 도움도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좀 염치가 없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친정에서 같이 밥을 먹던 날, 진짜 전 밥을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그 얘기를 그냥 대뜸 꺼내버린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좀 고민을 하시는 듯 하더니 냉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내가 솔직히 말하겠네. 사실 난 자네한테 실망이 커. 물론 자네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자네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 딸뿐만 아니라 손주들도 힘들었지 않나. 그래서 난 솔직히 자네가 금방 일어나서 정신 차릴 줄 알았네. 근데 1년이 되고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사실 내 실망이 컸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아닐세. 우리가 도와주기보단 그럼 자네가 스스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그건 우리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렇게 알게나. 결국 아빤 냉정하게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셨어요. 그때 남편의 표정은 정말 차갑게 굳어갔죠. 물론 서운할 순 있었겠지만 사실 전 아빠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선임부터 이후 생활까지 그렇게 도와줬을 때 남편이 나중에라도 감사했단 말 한마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아빠의 거절이 그렇게 실망이었나 봅니다. 원래는 아빠를 존경한다던 남편이 허구한 날 장인어른께 실망했다며 술에 취할 때마다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실망감이 커서 하는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을 달래고 달래 대출을 해서 식당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프랜차이즈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남편이 진짜 열심히 운영했어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오픈하기 전부터 식당에 가서 청소하고 재료도 싹 다 준비하고 쓸고 닦고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진짜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당신 일하기도 전에 쓰러지겠어. 좀 쉬엄쉬엄 해. 쉬는 날도 쉬지도 않고 전단지 돌리러 다니고 말이야. 당신 괜찮아? 괜찮아. 지금껏 허비한 시간 다 어떻게든 채우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여보, 나 진짜 성공할 거다. 이 식당 꼭 보란 듯이 성공시킬 거니까 두고 봐. 남편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노력 덕분인지 식당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 됐어요. 손님들도 많아지고 쉴 틈 없이 테이블이 채워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입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남편은 수입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고 좋아했습니다. 저에겐 앞으로 더 잘하겠노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아빠에 대한 남편의 서운함은 시간이 갈수록 가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친정에 갈 때면 전엔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잘하던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물어봤죠. 여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아직도 아빠한테 서운해? 아빠가 그래도 당신 혼자서 스스로 이겨내는 거 보고 싶다고 그러신 거잖아. 사실 난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인어른께 부탁한 거야. 근데 내 자존심을 그렇게 뭉개셨는데 난 그때 충격이 너무 커. 솔직히 말하면 장인어른 얼굴 보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당신을 봐서 참는 거야. 뭐? 여보,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변호사 선임해 준 거랑 우리 생활비랑 다 우리 집에서 지원해 준 거 몰라? 그거 알면서도 고작 식당 창업 안 도와줬다고 그러는 게 어딨어. 몰라. 아직은 내 마음이 계속 서운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저는 남편의 말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입장에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 한 번을 자기를 안 도와줬다고 그럴 수가 있나요? 솔직히 말해 친정에선 수십 번은 더 도와줬지만 시댁은 어느 하나 도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용돈을 챙겨달라며 요구만 하셨죠. 예, 어머마. 들어보니까 애비 식당 잘 된다고 하던데 전에 연구원 할 때만큼 버는 거냐?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출도 갚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럼 다음 달부터 나 용돈 좀 다오. 남들은 다 아들내한테 용돈 받는다던데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안 줘도 며느리가 꼭 챙겨준다는데 그래도 난 염치 있는 사람이야. 너만 돈 버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용돈 달라고 하겠냐? 그래도 이젠 우리 아들 돈 잘 버니까 챙겨줄 수 있지? 네? 어머님, 아직은 좀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도 있고 이런저런 비용들 나가면 많지 않아요. 애들도 앞으로 커가는데 저축도 해야 하고요. 애들이 알아서 크지 뭐. 이 애민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날 챙겨야 할 거 아니야. 하여간 니들 잘 상의해서 얼마를 보낼지 얘기해다오. 나도 이젠 일 안 하고 집에서 좀 편히 쉬고 싶다. 전 이런 시모를 볼 때마다 진짜 제 친정과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정신 차리고 이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이런 인내심에도 점점 바닥을 향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돈을 만져볼 때 그 진심을 알게 된다고 하나요? 식당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나면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슬슬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에게 쓸데없는 헛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이거 어때? 죽이지? 아니, 다른 지점 사장님이 골프 한번 배워보라면서 나한테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 자기 쓰던 골프채도 주겠다면서. 나 그래서 앞으로 스크린 골프장 다니려고. 뭐? 갑자기 스크린 골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사장님이 이런 거 기본으로 배워야 한대. 나도 사장인데 이런 거 좀 할 줄 알아야지. 아무튼 앞으로 나 스크린 골프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제게 통보를 한 남편은 그때부터 골프채며 이런저런 골프 용품들을 사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하더군요. 거기다가 술자리는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낮부터 나가 술을 마시더니 새벽까지 술자리를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고 하루를 그냥 보낸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식당이 걱정돼 출근하기 전에 남편을 마구 깨우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아니, 술을 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당신 출근 안 해? 가서 오픈해야지. 아, 왜 자꾸 깨워? 어차피 아침 직원들 오니까 나 안 나가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직원들은 시간 딱 돼서 도착한다며. 그럼 당신이 가서 준비도 해놔야지. 오픈하면서 준비해도 되지 뭐. 나 피곤하니까 좀 깨우지 말고 가. 점점 게을러지는 남편을 보면서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역시나 이렇게 사장이 게을러지니 가게가 잘 돌아갈 턱이 있겠어요. 가게엔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식당 평을 보니까 직원들 서비스가 엉망이라며 그런 평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남편에게 말을 해주면 그래도 자기 식당에 올 사람들은 많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던 남편은 어느 날부턴가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내내 그걸 쥐고 살더라고요. 애들도 이젠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아주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당신 지금 핸드폰 좀 내려놔. 애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어떻게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을 놓질 않아. 아니, 밥 먹을 때라도 좀 내려놔. 아, 또 스트레스 주네, 또. 내가 뭐 밥을 안 먹어, 뭘 안 해.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자, 좀. 내가 밥 먹는데 당신 잔소리까지 꼭 들어야 돼? 아유. 그러면서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남편을 보니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성실하던 남편은 또 어디 가고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지내는 게 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친정집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침 새벽에 운동을 나가셨던 아빠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던 아빠가 정말 갑작스럽게 떠나다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엄만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울기만 하셨고 오빠 저 역시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마지막 인사조차 나누지 못하고 떠나버린 아빠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큰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고서도 저흰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날로부터 거의 1년 동안은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떠났다는 게 실감도 나지 않을 뿐더러 생각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로 슬펐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이런 상태가 남편은 기회다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다 아빠의 첫 제사가 다가오게 되었죠. 친정에서 산소회가 절도하고 제사도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찍 준비해야 한다고 제가 남편에게 미리 말을 해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란 자식이 그 전날에도 술만 대판 마시고 들어온 거였어요. 알람을 들어도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정신없이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좀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고. 아빠 산소에 가야지. 얼른 일어나, 얼른. 속이야. 아우, 머리야. 뭐라고? 내가 말했잖아. 오늘 아빠 제사라고. 오늘 첫 제사라서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잖아. 얼른 일어나. 이제 출발해야 돼. 진짜. 니네 아빤 죽어서도 날 귀찮게 하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한 거야? 그때 제 고함에 남편은 귀찮은 듯이 일어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들었어? 니네 아빤 죽어서도 날 귀찮게 한다고. 아니, 제사를 뭘 거기까지 가서 지내. 그냥 대충 하면 될걸.
그리고 당신 딸 아니야? 아들이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난리야? 아우, 어차피 나 가봤자 뭐 사이고 당신 혼자 가, 혼자. 뭐라고?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아빠 제살 그냥 안 가겠다는 말이 나와?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사이라고 하나 있는데 개무실했지. 안 그래? 야, 솔직히 말해서 처가댁에서 뭘 그렇게 해줬다고 난리냐? 생활비 좀 준 거? 그거 뭐 나 위해서 준 거야? 너한테 준 거지. 남들이 들으면 뭐 나한테 돈이라도 쥐어준 줄 알겠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어떻게 그런 소리를.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우, 머리야. 아,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가. 나 좀 더 잘 거니까. 아, 가라고. 그러더니 다시 침대에 누워 제가 옆에서 소리를 치든 말든 귀를 닫고 자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아빠 첫 제사인데 더 시간을 끌고 싶진 않았어요. 빨리 갈채비를 하고서 애들을 챙겨 아빠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첫 제사는 저만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도 모든 사실을 듣고선 다들 할 말을 잃었고요. 배은망덕이 따로 있지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말도 하기 싫었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전 남편과 대화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낮에 무슨 모 마려운 강아지 마냥 끙끙대더라고요. 대체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러다 며칠 뒤 시부의 제사가 찾아왔어요. 사실 그전까진 매해 제사는 제가 꼬박꼬박 새벽부터 가서 음식을 만들고 도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삿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마침 준비할 것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시모가 엄청나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시모가 50번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전 드디어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애야? 아, 여태껏 뭐 하길래 코빼기도 보이질 않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당장 달려와. 어디서 감히 네 시애비 제살 잊어버려? 며느리가 된 게 본분을 잃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저 안 갑니다. 앞으로도 안 갈 거고요. 이젠 저 그 집 갈 일 없습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여길 왜 안 와? 아, 며느리면 당연히 와야지. 니들 뭐 싸웠냐? 설마 둘이 싸웠다고 그 핑계로 여길 안 오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너 그런 거면 진짜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네, 싸웠고요. 전 남편한테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려서 더 이상 못 살겠네요. 어머니 그렇게 귀한 아들 다시 데리고 가서 사세요. 전 며느리 자리 내놓을 테니까요. 뭐라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며느리 자리를 내놓는다 만다야? 버르장머리 없이 너 당장 안 튀어와? 버르장머린 그대가 아드님도 없죠. 장인어른 첫 제사에 술 퍼먹어서 안 가는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런 남편이랑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정신 못 차리고 여지껏 사는 아드님 다시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전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까지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한테 소리를 쳐?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당신 진짜 나한테 혼나볼래? 뭐 하자는 거야 정말? 뭘 뭐해? 나 당신 마누라 이제 안 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서류 다 작성해 놓았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얼른. 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사니까 그렇게 알라고. 참나, 네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냐? 야, 나도 너 말고 나 좋다는 여자 많아. 내 돈 보고 자기 만나달라는 사람이 줄을 섰어. 이거 왜 이래?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애들은 내가 안 키울 거니까 당신이 데리고 가. 나도 뭐 미련 없거든. 끝까지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진짜 진절머리가 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이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니 결정이 어렵지 않았죠. 그렇지만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고서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진짜 여태껏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 꼴을 안 볼 생각을 하니 마음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 이혼 조정으로 합의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 왔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남편의 용건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뭐야, 조정 내용 합의할 거야? 그럴 거면 변호사 통해서 하지. 왜 전화해? 당신이랑 통화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끊어. 여보, 여보, 그게 아니라, 여보, 나 망했어. 망했다고. 뭐가 망했다는 거야? 대체 뭔 소리야? 나 사기당했어. 주식 코인 리딩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 사기. 대출까지 받아서 다 투자했는데, 그 돈을 먹고 날랐어, 이 사기꾼들이. 나 어떡해? 나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 여보? 나 어쩌지? 정말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리딩방이라고 한참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친구를 통해 그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또 날린 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전에 하루 종일 손에 핸드폰을 쥐고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 리딩방 때문이었더라고요. 가게가 잘 되면서 이래저래 돈으로 자기 생활이 달라지는 걸 느끼자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결국 그런 일까지 당한 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배운 만큼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사기인 줄 모를 수가 있죠? 요즘 세상에 누가 몇백 프로 수익률을 떡하니 준답니까?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남편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돈도 모자라 대출까지 저 몰래 받아서 그 돈을 다 날렸다고 하니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저는 남편하고 이혼 소송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날린 돈은 다 남편의 책임이 되었고요. 재산 분할은 남편이 돈을 날리기 전 내역으로 다 결정이 되었고, 결국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남편은 자신의 빚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랬으니 뭐 가져가는 것도 얼마 없었겠죠. 그렇게 남편이 노력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 남편 본인의 욕심 때문이었죠. 나중에 신우이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이혼하길 잘했다는 말도 해주더군요. 끝까지 뻔뻔했던 시모, 정신 못 차리던 남편이 결국 천벌을 받은 거라고 하면서요. 전 그나마 신우의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친구분들도 많이 만나면서 그래도 재밌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빠도 그런 엄마를 자주 찾아뵈면서 잘 챙기고 있어요. 저 역시 엄마 곁에서 지내면서 아이들과 자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엔 아빠 사진만 봐도 눈물을 글썽이던 엄마와 자주 아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은혜야, 너 그거 기억나니? 예전에 있잖아. 네 아빠가 네가 그렇게 아끼던 MP3 속 궁금하다고 다 분해했다가 조리 못해서 너 엄청 화났었잖아. 그거 기억나? 네 아빠가 그렇게 별났다. 아, 맞아. 아빠 그랬었지? 기억난다. 에휴, 그러게 말이야. 아빤 진짜 나이 들어도 호기심이 대단했어. 근데 엄마, 우리 첫째가 딱 아빠 닮았다? 뭐든 다 속까지 다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게 완전 아빠 똑 닮았어. 아유, 그러냐? 네 아빠가 그거 봤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하늘에서 보고 웃고 있겠다.
그렇게 이젠 아빠를 가슴에 묻고 추억을 떠올리며 저희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제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제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 역시 아빠가 처음 저희 곁을 떠났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여지껏 못해준 것만 기억에 남고 제 자신이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게 슬퍼하기보단 함께 지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죠. 지금도 갑작스런 이별에 힘드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무작정 숨겨놓고 덮어두기보단 슬픔을 꺼내서 나누기도 하고 또 털어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훨씬 낫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아빠를 위해서라도 전 꿋꿋이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생이 더 활기차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